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그런데 오늘은 금수완박법 관련 헌재 결정 때문에 편안하셨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23일 목요일, 지금 이 시간은 밤 10시 반 22시 30분경입니다. 사실 저도 어제 오늘 당일치기 서울 행사를 다녀오느라 엄청 피곤하지만 여러분들께 정확한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번 방송을 전하고 쉬기로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급한 헌재 문 닫길 원하나 이미선언 제2의 권순일 법리무시한 이념적 결정, 이렇게 일단 정했습니다. 헌재 결정의 핵심은 이미 다른 분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계시겠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판 대상을 두 개로 구분을 했는데, 첫째, 금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가결 선포한 행위와 둘째,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한 행위가 그것입니다. 앞의 이것은 법사위이고 뒤에 이것은 국회 본회의입니다. 여러분들 구분 잘 하세요. 또 다른 구분을 하나 더 하고 넘어가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뭐냐 하면 각 그 가결 선포 행위가 권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그 다음에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결된 법률안이 무효인지 여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먼저 법사위와 관련해서 보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 법안 조정을 위해 만든 조정위원회에 자기 편이라고 여겼던 위원이 다른 입장을 표명하자 임의로 교체해서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고 또 실질적인 조정 심사도 없이 조정안을 의결되도록 한 후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이 토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가결을 했을 뿐 아니라 편파적으로 진행해서 다수결 원리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 분석했던 4명,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외에 제가 예상했던 유남석 소장이 아니라 이미선 재판관이 이에 합류를 해서 5대4로 권한 침해 확인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미선 재판관이 원래 법원 내 진보법관 모임 출신이어서 제가 기각, 즉 권한 침해 아니라는 쪽에 배치를 했었는데 권한 침해 인정 쪽에 섰다는 것이 다소 의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선 재판관이 결국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권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가결된 법률안은 유효하다는 입장에 섰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심의 의결권을 침해해서 권한 침해라고 인정했으면 그 가결된 법률안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희롱당한 느낌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미선이가 법사위 절차상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는데 그렇게 통과된 법률안은 유효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사위에서 금수완박 법안을 유효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금수완박 법안은 법사위에서 절차적 하자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무효가 아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은 금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무난하게 잘 통과했다는 말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다음 절차가 순조롭게 민주당 뜻대로 진행되어 버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 국회의장 단계로 넘어가 보죠.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야당인 국힘당 의원들이 또 출석을 해버렸네요. 아마 국힘당 의원들도 뭐 할 말은 있겠죠. 불출석해도 민주당만으로도 과반 의석이 되니까 가결은 어차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안 들어가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욕을 들어먹을 것으로 생각해서 결국 들어가서 회기 쪼개기 전술이니 살라미 전술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기도 했고, 그래 했음에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하루짜리 본회의를 개최하고 또 국힘당의 반발을 무의미하게 만든 후에 결국 국회의장이 가결됐다는 의미로 방망이를 두드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헌재 심리에서 국힘당은 법사위에서의 심의 표결권 침해라는 절차 하자를 본회의에서 치유하지 않고 그것을 강행한 것이 위법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그렇게 법사위에서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국힘당 의원들도 직접 출석해서 적법하게 의사 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실제로 어려운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도 미리 밝혔습니다만 그때 제가 법안 자체를 놓고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그보다는 오히려 재판관 성향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오늘의 선고가 법리에 따라 판단되지 않고 오히려 이념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념 스펙트럼의 좌우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던 것이고요. 저는 유남석 소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미선 재판관이 그 역할을 감당했네요. 그 배경에 뭔가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뭐 앞으로 이제 큰 감사표라도 하나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미선 재판관이 영악한 쇼를 했다는 것에 약이 오릅니다. 법사위에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해놓고 그 법률안을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또 그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유효하게 진행된 법사위 통과 법률안을 야당 의원들까지 출석한 상황에서 다수결 원리에 따라 가결을 시켰으니 본회의에서의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게 만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미선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뭐 원래 예상했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체를 보고 나니 앞으로 더욱 어떻게 헌재를 바꿔야 하나 하는 엑스 헌재맨으로서 더욱 책임감이 강하게 듭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역할을 한 사람은 유남석 소장입니다. 헌재는 행정사무 영역에서는 소장이 그 장이 되지만 평의, 즉 재판관 회의에서는 똑같은 한 표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헌재도 재판관 회의에서의 의결 방식이 대법원과 같은데 후임 재판관이 먼저 입장 표명을 합니다. 나이 불문, 임용 일자 기준으로 해서 끝에서부터 순서대로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유 소장이 마지막 표결 때 캐스팅 보트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아니 진보 쪽 편을 들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난번 이재명 재판 대법원 사건 기억나나요? 권순일 사건 말입니다. 이 사건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대법관은 전체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지만 법원 행정처장인 대법관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한 명이 무슨 사유로인지 빠지고 전원합의체 회의에 12명이 참여했던 것 같은데 10명에 이르기까지 5대5로 동일했고 대법원장을 빼고는 가장 선순위 대법관인 권순일이가 무죄 입장을 밝혔고 대법원장은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5척에 가담하는 관례가 있어서 결국 7대5로 이재명이가 무죄 판결이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헌재에서도 그렇게 보면 유남석 소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결정을 비겁한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성격 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좌우 각 4명은 각 4명씩은 그러려니 했는데 또 이미 예상을 했던 터였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유남석 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이 가장 가증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미선 재판관은 입법권 침해는 위법, 법률 절차는 적법, 이렇게 한 것이 나름대로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언론의 주목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에 즐거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짜릿한 줄타기를 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남석 소장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너무나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옛날에 부장판사로서 헌재 파견연구관으로 왔을 때 함께 근무했던 터여서 그를 조금은 아는데 이렇게 비상식적 결론에 가담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 소장은 표결권을 가장 마지막에 행사합니다. 결국 검수안박법 부분에서도 유 소장이 4대4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적법하다는 민주당 쪽에 표를 던졌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밝힌다면, 그런데 솔직히 이 결론이 여러분 맞다고 생각합니까? 입법 절차상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서도 예전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더라도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양향자 민경배 교체 등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주 중대한 흠결이 있음에도 그런 법률을 적법 절차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정의로운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까? 결정문은 아직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보도자료에도 그런 것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히 골격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자신의 논거 중에는 검수완박법이 이미 시행이 돼서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법정 안정성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불법적 절차 강행으로 만들어진 법률들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잘못된 절차로 이행이 됐는데도 그 모든 법률을 유효하다고 이렇게 판정한다면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헌재는 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국민들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존립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념을 떠나고 자신을 임명한 사람으로부터 독립돼서 오로지 헌법만을 최상으로 두고 재판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암담합니다. 앞으로 상대 정당 의원들의 표결권 침해는 더 자주 발생하게 될 거고, 심의 표결권 침해가 있더라도 국회의장이 그 의장석에서 가결 선포만 제대로 하면 모두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라고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척도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한 표결권 침해가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하도록 정당화시켜주는 짓을 헌재가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헌재가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당신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재판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제도 본질에서 초심에서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치우치는 행동을 계속하겠다면 자리 던지세요. 이게 뭡니까 정말. 갑자기 김동길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헌재가 어떻게 정상화되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봤습니다. 헌법재판관의 구성, 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더욱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미국의 수프림 코트, 그것을 통상적으로 대법원이라고 번역하지만 저는 미국 연방 최고재판소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는 연간 약 150건을 판단하는데 인종 문제, 차별 문제, 환경 공해 문제 등등 그 사안은 모두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입니다. 재판관은 정신직이고 그러다 보니 국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성향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는 단임제지만 유일하게 1, 2대를 연임한 12년을 한 김문희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임기 6년으로 모두 다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심각성, 중대성이 큰 사안을 처리하는 재판관들에 대한 성향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화가 났지만 어떻든 진정하고요. 여러분들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